유배를 온 젊은 선비와 기생.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해 남쪽 어느 작은 고을에 물 한 개가 자주 피어오르는 강가에 이름난 기방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연하라고 불리는 절세의 기생이 있었지요. 연하는 비록 기생의 몸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아오곤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항상 연 분홍빛 저고리 한 벌이 걸려 있었지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서울에서 유배를 온 젊은 선비 서운이 고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조정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지방으로 쫓겨난 청렴한 선비였지요. 서운은 밤마다 강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연하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지요. 연하는 단아한 자태로 가야금을 연주하며 시를 읊었고 서운은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하여 기방을 찾은 서운은 연화에게 자신이 지은 시 한 수를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피는 연꽃도 그대 앞에서는 시들지 않겠소?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 피지만 선비의 마음에 피어나는 시는 하늘 위에 남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시를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정을 쌓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기생과 유배를 온 선비, 그 둘은 허락되지 않은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고을 사또의 첩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와 손을 잡은 기방 주인이 연하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연하는 몰래 서운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될 수도 없고 이름도 남기지 못하겠지만 그대의 마음에라도 평생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된 여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운은 여인을 데리고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나왔지요. 오늘부터 나는 연하가 아니라 당신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망은 관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쫓기는 배 안에서 연하는 서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사십시오. 부디 나를 잊지 말고 내 노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던져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연분홍 저고리가 물 안개 속에 흩어지며 달빛 아래 사라지게 되었지요. 서운은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연하가 사라진 그날을 기리는 시를 매년 강가에 남겼습니다. 연꽃은 다시 피었으나 그대의 노래는 강 바람 속에 묻혔네. 내 마음은 아직 그 밤 연분홍 달빛 아래 머물러 있다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뒷 강가에 연분홍빛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녀는 가야금을 타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연화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그 강을 연화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와 덕이 있는 아내를 버린 남편. 조선시대 문신인 오음 윤두수의 아버지는 이름이 윤변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음의 아버지 윤공은 장가를 들어 두 아들을 낳고 나이 50이 넘어서 아산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가 수령으로 있을 적에 동원 뒤편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령이 군졸들을 풀어서 불을 끄다가 마침 뒷담 너머로 단아한 여염집 처녀를 보게 되었지요. 이후 처녀를 탐문하여 알아보니 그녀는 바로 좌수의 딸이었습니다. 좌수를 불러 청혼을 하니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 끝내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그녀에게 장가를 들었지만 첫날 밤을 지내고서는 그만 탐탁지 않아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지요. 벼슬이 끝난 윤 씨는 돌아온 뒤로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을 전하거나 그녀를 데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부 집에서 신랑을 나무라니 신부가 말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윤씨 집안 사람이옵니다. 그를 따라가 섬기려고 하니 떠날 준비를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해주자 그녀는 상경하여 윤공의 집 행랑채의 자리를 잡고 먼저 윤공의 맏아들을 불러 나무랐습니다. 나는 바로 자네에게 계모가 되네. 남편이 나를 소원하게 대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 이상할 것이 없지만 자네는 인륜이 더없이 중함을 아는 처지에 어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불효가 너무도 크네. 이것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하겠지만 자네는 왕명을 받들고 벼슬하는 사람이라 우선 용서를 해줄 것이니 나를 정당으로 인도하여 거처하게 해주게나. 그 아들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곧 아버지에게 여쭈어 안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맞아들였지요. 부인은 또 맏며느리를 불러다가 도리를 들어 나무랐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부인이 귀뜸해주고 부인의 잘못은 남편이 시정을 해주는 법일세. 자네 부부와 나는 이미 모자와 고부의 의리가 맺어졌으니 감히 이처럼 냉대하지는 못할 것일세. 며느리 또한 스스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집안 살림의 정도를 살펴보고 며느리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말하였지요. 내가 살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려던 것이네. 오늘부터는 자네가 집안 살림을 하게나.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부인에게 감복하였고 노비들도 경건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임신할 시기가 되자 시중을 드는 종에게 윤 씨의 침구를 내실로 들어오게 명했습니다. 윤 씨는 겨우 잠자리만 같이 할 뿐 또다시 소원하게 대하였지요. 10달 뒤 아들을 낳으니 바로 이가 오음 윤두수입니다. 그 뒤 또 곁에서 시중을 두는 종에게 명하여 윤 씨의 침구를 들여오도록 해서 하룻밤을 보낸 뒤 또 둘째 아들을 낳으니 바로 그가 월정이지요. 그 뒤로는 절대로 남편 윤 씨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른 부인들이 몸가짐을 잃었다고 나무라니 이 부인이 말하였지요. 제가 몸가짐을 잃은 줄 알지만 제가 윤 씨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 하나도 낳지 않으면 그 죄는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를 안다면 어찌 작은 몸가짐에 얽매여서 그 큰일을 그르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오음 형제는 어릴 적부터 대인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전처의 소생인 백씨와 중씨가 혈육이 없이 죽자 오음 윤두수가 정통을 잇게 되었지요. 비록 현 부인은 시골에 미천한 집에서 나고 자랐으나 지혜와 덕과 호골스러운 기백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오음은 뒤에 부귀를 누린 다복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맏아들이 아닌 오음으로 종통을 삼은 것도 부끄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후손 중 업적이 뚜렷한 자손들은 모두 오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귀신과 혼이 난 노총각.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나이가 먹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가난한 나무꾼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 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산속에서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비람? 비는 점점 거세지고 나무꾼은 걸음을 바삐 움직였지요. 그러다 그만 미끄러져 어디론가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오두막집 앞이었지요. 오두막집 앞엔 붉은 모란 꽃이 피어 있었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집 안에서 어떤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 버선 발로 나와 나무꾼의 소매를 잡아 끌어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지요. 그러더니 밥상을 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얼떨결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모두 먹자 여인이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제 남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무꾼은 식구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나무꾼은 얼마나 좋은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하여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한밤중에 나갔다 오더니 부엌에 앉아 구슬프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도통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의 속은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는 아내를 보니 아무래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는 아내를 몰래 따라 나서 보았습니다. 허둥지둥 아내를 따라가 보니 어느 무덤 앞에서 아내가 사라지고 하얀 나비만 날개를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비를 따라가 보았지요. 나비를 따라 무덤가에 다다르니 무덤가에서 나무꾼을 쑥 집어당기는 듯 하였지요. 나무꾼은 무덤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를 찾아 헤매었지요. 아까 보았던 흰 나비가 보이길래 또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윽고 어느 꽃밭에 이르자 아내가 나타났지요. 나무꾼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집에 갑시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예전에 죽은 몸이랍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다가 병이 들어 죽었지요.
고아가 된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너럭 바위 아래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여운 어린 것들을 살려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나무꾼에게 꽃 3송이를 주었습니다. 이 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이랍니다. 뼈사리 꽃은 뼈를 돋아나게 하고 살사리 꽃은 살이 생겨나게 하지요. 숨사리 꽃은 숨을 돌게 해주는 꽃입니다. 저는 죽은 몸이라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방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꾼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였지요. 걱정 마시오. 내 꼭 아이들을 살려내겠소.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내는 곧 사라지고 나무꾼은 모란 꽃이 가득 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분명 아내와 함께 살던 집 앞인데 무덤만 덩그러니 있었지요. 여태 살았던 오두막집이 아내의 무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내가 준 꽃 3송이가 들려 있었지요. 나무꾼은 얼른 너럭 바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아이들이 있었지요. 나무꾼은 뼈사리 꽃을 죽은 아이의 몸에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뼈가 돋아나게 되었지요. 살사리 꽃을 갖다 대니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숨사리 꽃을 대자 휴 하고 숨을 쉬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2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길렀습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느라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지요.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흘러 아이들은 장가를 보내고 손주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승에 있는 아내가 몹시 그리웠지요. 그래서 아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하얗게 된 나무꾼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세상을 살게 되었소. 이제 당신이 보고 싶구려. 나를 좀 데려가 주오. 그러자 어디선가 흰 나비가 날아와 무덤에 앉더니 할아버지가 된 나무꾼을 무덤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저승에서 아내를 만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명제상을 구한 달이. 조선 성종 때 정승 허종과 그의 동생인 허침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종과 허침 형제는 명제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재물을 탐내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지요.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이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왕비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심 끝에 평소에 총애하던 후궁 윤씨를 왕비로 삼게 되었지요. 윤씨는 왕에게는 잘했지만 성격이 포악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왕비가 된 윤씨는 성질이 더욱 사나워졌고 또 투기가 심하여 성종 임금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 왕대비가 크게 노하여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종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지요. 윤씨의 폐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허종과 대신이었던 허침 형제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누님 얼굴이나 뵙고 가지요. 형제는 궁궐로 가던 길에 누님 집에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누님 또한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형제는 조정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누님 집에 들러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날도 입궐하기 전 누님의 집에 들은 두 형제를 보고 누님이 물었지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아침 일찍 입궐하는가? 윤비 폐위 문제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누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어떤 집의 종이 주인의 부인을 죽인다면 뒷날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자 형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윤비가 낳은 아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었지요. 허종 형제가 누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누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누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형제는 누님의 말을 듣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지요. 형님, 어쩌면 좋지요? 허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궁궐로 향하던 형제는 돌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돌다리에 이르자 허종은 꾀를 내어 일부러 말에서 떨어졌지요. 형이정 나으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인이 놀라 개천에 빠진 허종을 건져내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내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 개천에 빠진 허종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엄살을 부리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저 혼자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동생은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윤비의 폐위에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지요. 그래서 팀은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바로 패비 윤씨의 아들이었지요. 일부 간신들이 연산군에게 어머니인 윤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폐위에 찬성했던 모든 대신들을 귀양 보내거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역시 누님의 말이 옳았어. 누님의 말에 따른 허종과 허침 형제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세상 사람들은 허종이 빠진 다리라 하여 그 돌다리의 이름을 종침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방당한 산신령.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의 천재는 수많은 예비 산신령들 중에서 자질과 덕목을 갖춘 이를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천재는 산신령들 중 금강이라는 젊은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금강은 건장한 체격에 성격 또한 덕이 있어 흠 잡을 데가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은 양기가 왕성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그런 금강에게 예비 산신령들 중 유일한 여자인 서왕모라는 처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서왕모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였지요. 서왕모의 미모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틀어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서왕모는 하늘의 복숭아 밭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하나만 먹어도 3000년 동안 젊음을 잃지 않는 신비한 복숭아였지요. 서왕모는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예비 산신령들 중 금강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법은 산신령들끼리 정분이 나면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강은 천재의 심부름으로
복숭아를 따러 도원에 가게 되었지요. 복숭아 밭이 가까워지자 금강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금강님 아니셔요? 서왕모가 금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천재님께서 천도 복숭아를 따오라 하셨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복숭아를 따다 서로의 손이 닿자 온 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그대로 세상이 멈추었으면 하였지요. 그 일이 있은 뒤 금강과 서왕모는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금강님이 이곳에 자주 오시는군요. 곧 산신령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천재님이 아실까 걱정이 됩니다. 서왕모의 시종이 눈치를 챘는지 금강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종은 서왕모에게도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서왕모님, 천재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만 자제하십시오. 하지만 서왕모는 이제 금강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금강도 마찬가지였지요. 서왕모,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둘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숨기기에는 하늘나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이 말했습니다. 서왕모,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이번에 내가 산신령으로 뽑혀 땅 세상으로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제가 복숭아 밭을 벗어난 걸 천재님이 아신다면 저는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천재의 명이 떨어졌지요. 금강은 이제 산신령이 되어 저 아래 땅 세상으로 내려가 산천을 보살피고 인간을 보살피거라. 하지만 금강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강을 보고 예비 산신령들이 의아해하였지요. 금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슬퍼하고 있을 서왕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강이 땅 세상으로 떠난 뒤 서왕모는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요즘 생기가 없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천재가 복숭아 밭에 왔다가 서왕모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천도 복숭아를 먹고도 생기가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서왕모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땅 세상에 내려온 금강은 서왕모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자 쉴 새 없이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금강은 서왕모가 그리워졌지요. 그리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금강을 아프게 했습니다. 금강은 축 처져서 산천을 돌볼 생각도 있고 시름에 젖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이 바닷가에 앉아 서왕모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환청처럼 서왕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강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서왕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틀림없는 서왕모였습니다. 서왕모, 당신이요? 네, 금강님. 복숭아 밭은 어쩌고 여길 왔소? 당신을 볼 수 없는데 복숭아 밭을 지킨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금강과 서왕모는
그간 못다한 그리움을 굽이굽이 풀어냈습니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서왕모가 복숭아 밭을 버리고 땅 세상으로 간 것을 알고 발칵 뒤집혔지요. 천재의 노여움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하찮은 사랑 따위로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다니. 여봐라, 저들에게 천둥 번개를 때려 돌이 되게 하라. 그때 바닷가에서 한창 사랑에 빠져 있던 금강과 서왕모는 천둥 번개와 벼락을 맞고 바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황금 사과를 훔친 불사조. 아주 오랜 옛날 러시아의 숲속에 마녀들과 용들과 악마들이 숨어 살던 시절 안드로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드로 왕은 아주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정원 중앙에는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의 가운데에는 왕이 너무나 아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왕은 그 나무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날개가 불꽃처럼 반짝이는 불사조가 과수원으로 날아와 왕이 아끼는 귀중한 금빛 사과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지요. 불사조를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들은 안드로 왕의 세 아들은 불사조를 찾으려고 서둘러 떠나게 되었지요. 첫째 아들 디미트리와 둘째 아들 바실리는 불사조를 찾으면 왕에게 받는 상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막내를 따돌리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내 이반은 홀로 떠나게 되었지요. 이반은 말을 타고 찾아다녔지만 불사조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식량과 물은 모두 떨어져 갔고 말도 많이 지쳤지요. 바로 그때 이반이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숲속에서 피를 흘리는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지요. 늑대는 이반의 말을 덥석 물어 진흙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늑대는 말을 개걸스레 먹어치웠지요. 이반은 이제 자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 난 널 해칠 생각이 없어. 늑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말을 아주 맛있게 먹었으니 그 보답을 하지. 넌 아주 지쳐 보이는구나. 등에 타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마. 너무나 지친 이반은 늑대의 등에 올라타서 불사조를 찾으러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늑대는 화살처럼 빠르게 달렸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달려서 바위로 만들어진 벽 앞에 섰습니다. 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 황금 세장에 있는 불사조가 있단다. 하지만 명심해. 절대로 황금 세장을 훔쳐서는 안 돼. 알았지? 이반은 벌벌 떨면서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이반은 나무에 걸린 황금 세장을 발견하였지요. 늑대가 이야기한 대로 황금 세장 안에는 불사조가 있었습니다. 이반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세장을 열고 불사조를 꺼내며 생각하였지요. 이 세장도 필요하겠는걸? 이반은 나무에 걸린 세장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찢어지게 시끄러운 종소리가 들렸고 파수꾼들이 달려왔지요. 그들은 주인 돌마트 왕에게 이반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 귀중한 불사조를 훔치려 하다니.
혼날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러고서는 갑자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땅 끝에 있는 황급빛 말을 나에게 가져온다면 너에게 불사조를 주겠다. 이반은 늑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의 친구가 된 늑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 등에 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늑대는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서 마구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반, 마구간에 들어가서 황금빛 말을 가져와. 하지만 절대로 금빛 고삐를 훔쳐서는 안 돼. 명심해. 이반은 조심스레 마구간으로 들어가 황급빛 말을 마구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 고삐도 필요하겠군. 이반은 이번에도 늑대의 말을 잊었지요. 이반이 고삐를 들자 시끄러운 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군인들이 마구간으로 달려와서 그들의 주인 아프론 왕에게 이반을 끌고 가게 되었지요. 내 귀중한 황금빛 말을 훔치려 하다니. 화가 난 왕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반대편 세상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타사를 나의 신부로 데려오기만 한다면 너에게 황금빛 말을 주겠다. 이반이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늑대는 이번에도 그를 혼내지 않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 등에 타. 이반은 늑대 등에 타고 반대편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날아갔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늑대는 이반을 빛나는 궁전 앞에 내려주었지요. 이반, 이번엔 내가 궁전으로 들어갈게. 넌 여기서 기다려.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는 높게 뛰어올라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아름다운 타사를 데리고 이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늑대는 이반과 타사를 태우고 별처럼 빠른 속도로 달렸지요. 아프론 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늑대는 이반이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반, 왜 울고 있어? 늑대가 물었지요. 난 타사를 사랑하게 되었어. 우린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난 타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할 수 없어. 이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늑대가 타사를 보자 그녀 역시 슬프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그럼 좋아. 늑대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내가 타사의 모습으로 변신을 할게. 너는 아프론 왕에게 타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고 나를 넘겨주도록 해. 그럼 아프론 왕이 너에게 황금빛 말을 줄 거야. 너희들이 2개의 산을 넘고 나서 내 생각을 해주렴. 그럼 난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갈게. 알았지? 아프론 왕은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이반은 다시 한번 늑대의 등에 올라탔지요. 아름다운 타사는 황금빛 말을 탔습니다. 그들이 돌마트 왕의 집 근처에 왔을 때 이반이 말했습니다. 난 이 황금빛 말이 갖고 싶어. 타사로 변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황금빛 말로 변신하면 안 되겠니? 그럼 널 데리고 가서 불사조를 데려올 수 있을 텐데. 내가 2개의 숲을 지나서 네 생각을 할게. 그럼 넌 다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올 수 있잖아. 부탁해. 늑대는 조용히 이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널 위해서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돌마트 왕도 그들에게 속았지요.
이반은 늑대의 등에 타고 타사는 불사조를 들고 황금빛 말 위에 탔습니다. 이제 일행은 늑대가 이반의 말을 잡아먹은 곳에 왔습니다. 늑대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이반에게 말하였지요. 이반, 난 네 말을 잡아먹었지. 그리고 그 보상으로 황금빛 말과 아름다운 타사, 불사조를 너에게 주었어. 너는 이제 내가 필요가 없을 거야. 난 이제 떠날게.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서 숲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이반과 타사는 친구와 헤어진 것을 슬퍼하며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잠깐 쉬려고 섰을 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디미트리와 바실리가 보였지요. 빈손으로 돌아오던 디미트리와 바실리는 막내 이반이 가져온 불사조와 아름다운 타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 이반을 찔렀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타사와 불사조를 훔쳐서 아버지인 안드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아. 이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타사의 귀에 대고 무섭게 말하였지요. 칼에 찔린 이반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은 그의 몸을 담요처럼 덮어주었지요. 새들과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추운 날씨에 조용히 누워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살금살금 보고 갔습니다. 회색빛 늑대도 무엇인지 보려고 왔습니다. 늑대는 이반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고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늑대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반의 가슴에 난 상처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반이 깨어나게 되었지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이반이 늑대에게 말하였지요. 내 등에 타. 늑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에 가고 싶어. 이반이 그의 친구인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이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반과 늑대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안드로 왕은 심술 맞은 디미트리와 바실리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반과 타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지요. 이반은 충성스런 늑대를, 타사는 황금빛 말을 타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불사조를 가지게 된 안드로 왕은 불사조를 매우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사조가 원할 때마다 그가 아끼는 금빛 사과를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과 귀중한 벼루. 어느 날 아침 봉이 김선달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나졸 2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봐라. 여보, 나졸들이 왔어요. 부인은 겁에 질려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떨기는 왜 떠나? 내 한번 나가보지. 김선달은 웃으며 나졸들을 맞았습니다.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선달님, 감사 나리께서 부릅니다. 감사 나리께서요? 예, 지금 당장 채비를 차리십시오. 그럼 잠깐 기다리시오. 내 금세 옷을 갈아입고 오리다. 김선달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선달은 곧 의관을 갖추고 밖으로 나갔지요. 나졸들이 앞장서서 갔습니다. 대궐 같은 평양감사 처소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감사가 이리 부르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으리 봉이 김선달입니다. 네가 봉이 김선달이냐? 예. 내 너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내 일이 있어 너를 불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겠느냐? 예,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평양 감사라고 하면 한양에서 대신들을 빼놓고는 지방 관리로서는 최고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방자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양 감사였지요. 이런 평양 감사가 김선달을 불러놓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분명 곡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분부하실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양에서 영의정으로 계셨던 재상께서 물러나시고 새로 황정승께서 오르셨다. 그런데 새로 정승이 바뀌면 예의를 올려야 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김선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한양으로 뇌물을 보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이로군. 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너를 이번에 특사로 삼아 한양에 계신 황재상께 예의를 올리고 오도록 하려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제가요? 너라면 아무 탈 없이 해낼 것 같아 불렀다. 사또의 명령이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선달은 말끝을 흐렸지요. 대답이 왜 그러느냐? 김선달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뜻은 잘 알았다. 이번 일만 잘하고 돌아오면 순금 20냥과 비단 10피를 주겠다. 그러니 그리 알거라. 언제 떠납니까? 급하니 오늘 당장 떠나거라. 이것이 황정승께 올릴 예물이다. 이건 우리 집 선조 대대로 물려오는 벼루이다. 이 벼루로 공부를 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신통한 벼루지. 그러니 꼭 황정승께 잘 올리고 오너라. 노자 50냥이면 충분하겠지? 예,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김선달이 벼루와 노자를 받아가지고 나가려 할 때였지요. 네, 다시 말하는데 일을 잘하고 오면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달은 곧장 집에 들려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김선달은 평양감사의 특사라는 신분으로 역에서 말을 얻어 타고 갈 수 있어 가고 오는데 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평양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지요. 말을 타고 황해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겠구나. 김선달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소? 어서 오십시오. 주막인데 쉬어가실 수 있고 말고요. 김선달을 맞는 사람은 눈이 부시도록 아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만 넋을 잃고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정신을 가다듬은 김선달은 이런 촌에서 절세 미인을 다 보다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여인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오늘 밤은 당신 때문에 잠이 오지 않겠는걸? 김선달은 여인을 따라 들어가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농담도 잘하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오.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그대뿐이오. 오늘은 저 혼자랍니다. 어째서 혼자지? 다들 어디 갔나? 그건 알 필요가 없으니
어서 편히 쉬셔요. 그럼 술이나 한 잔 가져다 주게. 김선달이 시킨 술 몇 잔을 마시자 밤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네 이름이 춘월이라고? 김선달은 술에 취하여 여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리 보십니까? 천하의 봉이 김선달이 어여쁜 여인을 많이 보았지만 너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선비님이 바로 천하의 제주꾼 봉이 김선달 님이십니까? 아니 네가 이 김선달을 알고 있었느냐?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전 한양에서 태어나 기생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평양에서 1년 있다가 금년에 한양으로 가는 길 잠시 쉬어가려고 이곳 남천에 들렸지요. 오늘 주인집에 큰 일이 있어 주인 내외께서 큰 댁에 가시고 저 혼자 있는데 선달님을 배웁게 된 것이었습니다. 춘월이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김선달은 피곤함도 있고 밤새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길질을 한다는 것이그만 공교롭게도 장롱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롱에 올려놓았던 무언가가 방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김선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지요. 춘월아, 어서 불을 켜보아라. 춘월이가 불을 켜자 김선달이 재빨리 살폈지요. 장롱에 올려져 있었던 평양감사의 가보인 벼루가 떨어져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이군. 선달님, 벼루가 깨졌네요. 어쩌면 좋아요. 어떤 벼루인지도 모르는 춘월이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준 것인데 또 사면 되지. 벼루가 깨진 것을 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무렇지도 않게 벼루를 한쪽으로 밀쳐놓고는 다시 잠을 자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김선달은 깨진 벼루를 가지고 춘월이와 헤어져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 한양에 도착한 김선달은 황정승 집을 찾았지요. 황정승이 살고 있는 집 역시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가려면 대문을 비롯하여 12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대문마다 문지기가 있어서 검문을 받은 뒤에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봉이 김선달은 타고 온 조랑말을 문 앞에 메어놓고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대문에 들어서기 무섭게 문지기가 가로막았지요.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사람이지. 기세 좋게 다음 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다음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걔 누구냐? 누구긴 보면 몰라? 김선달의 기세에 두 번째 문지기도 그만 넋을 놓았지요. 김선달은 이렇게 하여 10번째 대문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대문은 경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대체 어느 놈이냐? 11번째 대문을 통과하려 하자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놈이긴 평양에 사는 사람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썩 물러나지 못할까? 네가 비키거라. 이놈이? 화를 참지 못한 문지기는 김선달을 번쩍 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비명과 함께 땅에 내동댕이 쳐진 김선달은 보자기에 싸 가지고 있던 벼루를 일부러 땅바닥에 부딪혀서 산산이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선달은 깨어 흩어진 벼루를 보자 갑자기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벼루가 어떤 벼루인 줄 알고 날 내동댕이 쳐 벼루를 깨뜨리게 한 것이야. 난 죽었구나. 김선달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에 안채에 있던 황정승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정승이 하인에게 물었지요. 어느 평안도 사람이 대감 마님을 뵈러 온다면서 대문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가져온 벼루를 깨뜨렸다 합니다. 벼루? 황정승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그 자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힘없이 황정승 앞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소인은 평양감사 특사로 대감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평양감사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벼루를 대감님께 바치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는 것이냐? 소인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벼루를 깨뜨린 일을 낱낱이 말하였지요. 황정승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벼루를 깨뜨린 것은 자기 집 문지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벼루 때문에 네가 죽는단 말이냐? 예, 벼루를 대감 마님께 잘 전해야지.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소인의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았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로 죄 없는 백성을 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가서 잘 전했다고 전하여라. 황정승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증표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증표라. 정승은 속이 좀 쓰렸지만 한 사람을 살린다는 뜻에서 선물을 잘 받았다는 감사장을 손수 써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네, 너그러우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달은 황정승의 친서를 품에 넣고 대연히 황정승 집을 물러나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의 입에서는 마음을 놓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지요. 아무리 봉이 김선달이라지만 이번 일은 애가 무척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이 김선달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